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한창 이제 ROTC 사관 후보생으로 공부와 훈련을 병행하고 있을 무렵 대학 도서관에서 이제 군대랑 관련된 책들을 좀 여러 권 섭렵했어요. 그 중에 매우 흥미로운 책이 하나 있었으니 군사평론가 김삼석 씨가 쓴 군대야 반갑다 였습니다. 말야 바른말이지 이 양반이 좀 굉장한 종북 인사에 이제 또 간첩 사건에도 두루 연루된 좌빨이에요. 군대 입장에서는 썩 반가운 위인이 아닙니다. 책 내용도 이게 군인을 꿈꾸는 학생이 보기에 좋은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때는 이 저자만 알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 와이프가 더 유명해졌거든요. 누구냐? 바로 국회의원을 지냈던 윤미향 씨입니다.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어쨌든 이 책에서 이제 군인 각 계급별 특징들을 언급할 때 위관장교 대목에서 매우 특이한 인물이 하나 나왔어요. 4.3 제주 민중항쟁 때 민중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걸 거부하고 휘하 부대원을 이끌면서 민중의 편에 섰던 문상길 중이라는 인물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여수 순천에서 벌어진 국군 14연대 반란 사건 때 반란군을 이끌었던 남로당의 뿌락지 김지회 중위는 들어봤어도 문상길 중이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처음 들어봤는데 이 책을 보면서요. 1948년에 처형된 이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1호 사형수로 기록된 인물이기도 했어요. 흥미가 생겨서 이것저것 살펴보니 이 사람이 휘하 부대원들을 이끌고 어떻게 한 거는 없어서 아마 김삼석 저자가 김지회 중위의 행적과 문상길 중위를 헷갈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문상길 중위의 활약은 4.3 사건을 진압하던 자기 연대장을 쏴 죽인 것이었거든요. 창군 직후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할 무렵 서서히 풀었던 군 내부에 좌익에 동조하는 장교들이 있었다는 게 이채로울 수 있는데, 사단급 편제가 없어서 이제 연대급이 최상이었던 당시의 국군,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는 이제 국방경비대라고 불렀어요. 그때 국군에서 14연대장 오동기 소령, 15연대장 최남근 중령 및 대대장 강태무 표무원 소령 등 연대장 대대장급까지 좌익 동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하 위관급 장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아예 육사 교수부장 조병건, 생도대장 오일균 소령부터가 남로당 뿌락지여가지고 육사에서부터 좌익에 포섭되는 장교들 꽤 많았습니다. 어쨌든 문상길 중위는 제주도 구연대의 모병 담당관 겸 제3중대장이었고 그의 휘하 소대장으로 있던 소위가 훗날 6.25전쟁과 월남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최명신 장군이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남겨진 그 얼굴 나온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진 문상길 중위의 모습입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대요. 재판 기록과 또 최명신, 백선엽, 이세호 장군 등의 회고록을 통해 정리된 문상길 중위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문상길 중위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서귀포 담당 여맹위원장의 딸과 교제하는 사이였다. 애인이라는 설도 있고 부부라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남로당에 포섭돼가지고 중앙당의 지령을 받는 뿌락지가 된 후 국군의 토벌작전 정보를 수시로 빨치산 측에 누설했고, 이게 군 내부에 있었던 남로당 장병들은 이제 병사랑 부사관은 그 지역 당의 통제를 받고 장교들은 중앙당의 통제를 받아요. 이게 점조직이라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면서도 이제 장교 당원하고 부사관, 병사 당원들이 서로를 못 알아봤답니다. 그래서 14연대 반란 때 이 부사관, 병사 당원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장교 당원들 몰라봐가지고 다 쏴 죽였대요. 이 반동놈 새끼다 하면서 다 쏴 죽였대요. 당원인데. 어쨌든 또 세 번째, 자신이 주본 사관으로 근무할 때, 지금 당직 사관을 말하는 거예요. 연대 내 남로당계 장병 41명을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탈영해서 빨치산에 합류하도록 도왔고, 진압작전을 벌이던 구연대장 이치업 중령의 독사를 시도했고, 이 외에도 수시로 무기와 탄약을 빨치산에 빼돌려줬고, 빨치산 진압작전을 지휘하던 연대장 박진경 대령을 살해한 것이 발각되어 공범들과 함께 처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문상길 중위의 상관이던 이세호 장군과 또 부하였던 최명신 장군, 또한 백선엽 장군 등이 모두 본인들 회고록에서 문상길 중위의 악행을 증언하고 있으며, 구연대 전임 연대장이었던 이치업 장군 또한 문상길 중위가 군법회의에서 내가 이치업 연대장을 독살했다면 평양에 가서 최고 영웅 훈장을 받을 텐데 그걸 못해서 억울하다 라고 진술했다는 기록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이세호 장군의 경우 체포된 문상길 중위를 면회하러 가서 그에게서 직접
사건의 모든 전모를 전해 들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었으니 남로당 뿌락지로 적군을 도운 이적 행위를 일삼고 결국 상관까지 살해한 문상길 중위는 더할 바 없는 역적이고 국가 반역자라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게다가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남로당 제주도당 투쟁 보고서에도 문상길 중위의 혁혁한 업적들이 등재됐어요. 보세요. 제주도 인민 유격대 투쟁 보고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경찰이 게릴라 2대 총책 이덕구를 사살하면서 입수한 것. 제주도 유격대 제주 읍내 공격을 위해 모슬포 구연대 일부 병력을 동원하는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트럭까지 준비하고 갔는데 남로당 중앙당 뿌락지 문상길 소위가 중앙 지시가 없으니 동원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제주도 빨치산들이 구연대 내 좌익 장병들을 동원해서 전면 공격을 감행할 계획을 세우자 남로당 중앙당 뿌락지인 문상길 소위가 중앙당의 지시가 없다는 핑계로 거절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빨치산들의 공격을 막았네. 문상길 중위가 혼자서. 자, 또 보세요. 국방경비대 문상길 중위 남로당 무장폭도의 무기 반출 후 탈출. 국방경비대 내 위장 남로당 뿌락지 5.1군 소령과 문상길 중위 제주인민유격대 무장을 돕기 위해 국방경비대 무기고에 보관된 무기 반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요. 남로당 측의 문서에도 빼도 박도 못하게 내부 협력자로 등재되어 있으니 문상길 중위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빨갱이 첩자인데 여기에서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바로 문상길 중위가 근무했던 제주도 구연대 연대장이었던 김익렬 장군의 회고록이에요. 심지어 이 글은 절대로 수정이나 가피되지 않도록 장군의 사후에 출간하라는 당부가 있어서 1988년에 김익렬 장군이 서거한 후 92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보세요. 이분이 김익렬 장군인데 6.25 전쟁에서도 큰 공을 세웠어요. 5.16 군사혁명 때는 박정희 장군을 도와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도 참여했고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국군의 원로 장성입니다. 또 보세요. 4.3 사건 당시 제주도 구연대 연대장이었던 김익렬 중령 실록 6호 4.3의 진실에서 폭동 발생의 주 원인은 도민과 그 가족에게 가해진 경찰과 서북 청년들의 횡포, 고문치사, 강간 등에 대한 보복이다. 미군정이나 내가 판단한 폭동의 원인은 제주도에 이주하여 온 서북 청년단원들이 도민들에게 자행한 빈번한 불법 행위가 도민의 감정을 격분시켰고 이후 경찰이 서북 청년단에 합세함으로써 격화됐다. 공산주의 이념 투쟁 폭동이 아니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구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유혈을 최소화하고 평화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한라산 무장대, 빨치산 총책 김달삼과 만났습니다. 김중령은 부하 문상길 중위로 하여금 양자의 만남을 주선토록 지시했다. 72시간 내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하고 무장 해제하고 하산 귀순하면 신병을 보장한다. 가족을 인질로 삼아도 좋다. 라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무장 해제하고 귀순한 뒤에 이 빨치산들을 배에 태워서 이제 딴 데로 보내버리려고 했대요. 아마 북한으로 보내버리려고 했겠지. 김익렬 연대장은 빨치산들이 무장 해제를 하고 제주도를 떠나는 조건으로 유혈 사태 없이 협상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어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협상을 위해 빨치산 거점을 방문했던 장교가 바로 문상길 중이었습니다. 다음, 양자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했고 제주도 민정관 맨스필드 중령도 회담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 사흘 후 서북 청년단에 의해 오라리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평화회담은 물거품. 모든 협상이 잘 마무리될 무렵 미군정과 경찰의 사주를 받은 서북 청년단의 오라리 방화 사건이 빵 터졌고 결국 평화회담은 결렬됐어요. 만약 이런 사건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의 비극 4.3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또 보세요. 김익렬 연대장은 경질되어 여수 14연대로 전보되었고 후임으로 부임한 박진경 중령은 취임식에서 3천만 원을 위해서는 30만 제주 도민을 다 희생시켜도 좋다고 연설했다.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던 김익렬 연대장은 여기 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게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좀 매도당하기도 했대요. 결국 그가 전출되고 그 자리에 박진경 중령이 새 연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다음 6월 중순까지 무려 6,000명에 달했다. 5월 20일에는 제주 출신 사병들이 대규모로 탈영했다.
엄청난 이 박진경 연대장이 이제 6천 명이 넘는 주민들을 잡아들이는 잔혹 진압을 폈고 제주도 출신 장병들이 대규모로 탈영하기도 했답니다. 또 보세요. 창설 초기부터 소대장으로 부임해서 제주에 살면서 도민 사회를 이해하고 있던 문상길 중위는 전임 지휘관 김익렬 중령의 그 정세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양심상 양민 학살에 가담할 수 없었다. 양민 학살은 민족에 대한 반역이라 확신한 그는 부하들을 설득하여 양민 학살을 명령한 상관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겁니다. 또 보세요. 1948년 7월 12일 서울로 압송되어 여러 차례 재판 후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 직접 총을 쏜 사람이요. 이 두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문상길 중위는 5월 중순 제2차로 김달삼과 회담하여 김으로부터 박대령을 살해할 지령을 받았다고 기소되었지만 법정에서 절대 지령을 받은 바 없소라고 주장했고 전기 고문 끝에 눈을 막은 후 조서에 대한 기록 내용 여하를 모르고 강제적으로 무조건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문상길을 남로당 세포였던 제9연대 제3중대장이라 기록하고 있다. 문상길 중위는 죽음을 결심하고 행동한 것이며 하나님의 법정에서 공평하게 재판받기를 원한다는 신앙 고백과 같은 최후 진술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남로당의 지령을 받았다느니 하는 모든 것들은 전기 고문받고 눈도 가린 상태에서 내용도 모르고 자백서에 도장을 찍은 거라는 반론을 편 거예요. 아마 지장을 찍었겠지. 자신이 연대장을 죽인 것은 죽음을 결심하고 행동한 것이다 라는 진술을 남겼습니다. 또 보세요. 이 법정은 미군정의 법정이며 미 군정장관인 딘 장군의 총애를 받던 박진경 대령의 살해범을 재판하는 인간들로 구성된 법정이다. 우리가 군인으로서 자기 직속 상관을 살해하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을 결심하고 행동한 것이다. 재판장 이하 전 법관도 모두 우리 민족이기에 우리가 민족 반역자를 처형한 것에 대하여서는 공감을 가질 줄로 안다. 우리에게 총사령을 선고하는 데 대하여 민족적인 양심으로 대단히 고민할 것이나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법정에 대하여 조금 더 원한을 가지지 않겠다. 안심하기 바란다. 박진경 연대장은 먼저 저 세상으로 갔고 수일 후에는 우리가 간다. 그리고 재판장 이하 전원도 저 세상에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와 박진경 연대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저 세상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인간의 법정은 공평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법정은 절대적으로 공평하니 장차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시 재판하여 주기를 부탁한다. 이게 이제 김일열 장군이 기록한 회고록에서 나온 문상길 중위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또 보세요. 민주학련은 문중위의 애국적 의거에 총살형 언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고 법학과 동맹에서는 범행 동기를 보아 총살형은 부당하다는 견해, 인권옹호연맹에서는 민족 정의를 수호하는 견지에서 감형의 재결이 있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상길 중위를 애국적 의거를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보세요. 박진경 대령을 직접 저격한 손선호 하사, 경주 출신. 실제 행동에 있어서 무고한 양민을 압박하고 학살하게 한 박 대령은 확실히 반민족적이며 동포를 구하고 성스러운 우리 국방경비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박 대령을 희생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빨갱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멀쩡한 군인이었던 거야. 그리고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오라리 마을의 수많은 남녀 시체를 본 것도 언급하면서 민족을 위해 탈기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박진경 대령을 암살하고 도망갈 기회가 있었으나 민족을 위한 거사인이 탈기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이것도 그래. 만약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공산당 뿌락지였다면 암살 직후에 한라산으로 피신해가지고 무장대와 합류하면 그만인 건데 안 한 겁니다. 이게 히틀러를 암살하려 했다가 발각돼서 처형된 본헤퍼 목사의 죽음에 비견되는 거죠. 참. 또 보세요. 옛 상관 김익렬 중령은 회고록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우리들의 영혼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들이 뿌리는 피와 정신이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미끄럼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렸다라고 썼어요. 해방이 되었으나 미군정의 지배를 받는 것은 참된 독립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상길 중위의 애인이었던 고양숙 씨, 그의 어머니 윤장옥 씨도 헌병에 연행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남긴 채 사형 집행을 당했음을 증언한 이 김익렬 연대장이에요. 또 보세요.
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의 사형 집행을 기록한 신문 기사에서도 무슨 내용이 군가를 높이 부르고 기도를 올린 다음 의연하게 총알을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과 극의 평가, 엄청난 라쇼만 효과를 할 수 있는 문상길 중위는 대체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요? 공산당에 포섭되어 상관을 살해한 역적, 혹은 양민 학살에 반대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처항한 참 그리스도인, 재판 기록과 이세호 백선엽 최명신 장군 등의 회고록, 남로당 제주도당 보고서에서는 한결같이 그를 남로당 뿌락지로 기록하고 있지만 김익렬 장군의 회고록에서만 그를 다르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의 증언이 가장 진실에 가까울까? 본 게시탐정은 그 단서를 이해관계에 두고 있습니다. 글쓴이에게 가장 불리한 진술이 가장 객관성 높은 거예요. 작성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어떤 외압 없이 스스로 작성한 기록이 가장 팩트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랫동안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사회 분위기와 또 당시의 정권 성향과 코드를 맞추고 있던 이세호, 백선엽, 최명신 등의 회고록 및 재판 기록, 그리고 자신들의 투쟁 성과를 자랑하고 떠벌려야 했던 투쟁 보고서는 결국은 좌우익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 비해 김익렬 장군의 회고록은 자칫하면 본인이 불필요한 오해나 피해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상길 중위를 옹호하는 기록을 남긴 거예요. 국가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제주도민들에 대한 부당한 학살과 탄압을 막고자 평화협정을 택했던 연대장, 그런 상관의 뜻을 공감하고 중책을 맡아 동분서주했던 부하장교, 그러나 그 뜻이 좌절되고 끝내 도민들에 대한 폐악질이 벌어지자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불의에 부역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거사를 했던 그것이 문상길 중위의 진실이 아니었을까요? 문상길 중위가 남로당 뿌락지라는 것부터 조금만 살펴보면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손선호 하사의 진술에서도 나오듯 연대장 쏴 죽이고 도망가면 그만인데 안 갔습니다. 거사 전후에도 남로당과 어떤 연락이나 지령을 주고받은 게 없어요. 무엇보다 진짜 남로당의 내선이라면 연대장을 죽여버리는 이런 행동이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빨치산 총책이었으면 말렸어.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연대 내에 남로당계 장병들을 이끌고 봉기를 일으켜서 연대를 장악하는 게 더 도움이 되죠. 여수 14연대가 이런 식으로 봉기해가지고 장교들을 죽이고 연대를 장악해서 거대한 반란으로 발전했던 겁니다. 문상길 중위가 주번 사관일 때 남로당계 장병 41명을 무장 탈영하도록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본인이 가장 의심받을 사항을 스스로 만드는 게 말이 안 되죠. 여수 14연대가 남로당 계열 장병 40명을 시작으로 봉기해가지고 연대를 장악한 걸 볼 때 41명이라는 인원을 탈영시키느니 봉기를 시켜가지고 장교들을 살해하고 연대를 접수하는 게 남로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즉 문상길 중위의 연대장 암살은 남로당과 전혀 상의가 없는 독단적 의거이고 애초에 이 사람이 남로당과 어떤 관계조차 없었을 가능성이 커요. 전임 연대장인 이치업을 암살하려 들었다느니, 빨치산에게 군수품을 빼돌려 줬다느니 하는 것도 박진경 연대장 암살 후에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하면서 뒤집어 씌웠을 확률이 크고, 남로당 제주도당의 보고서도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자신들이 문상길 중이라는 장교를 포섭해서 이렇게 했다는 식의 뻥튀기 보고이거나, 혹은 일이 잘못됐을 경우 진짜 당세포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상길 중위를 총알바지로 내세우려고 이름을 적어놨을 혐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보고서에 김익렬 연대장이 총알을 빼돌려 제공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국군 내 이간질을 위한 일종의 반관계인 겁니다. 남로당 여명위원장 딸과 연애하는 사이라서 적당히 남로당과 엮어놓을 구실이 남로당 쪽에도 있었고 진압군 쪽에도 있었지. 야, 우리 여명위원장 동지 여친, 딸내미 남친인데 우리 좀 도와줘라. 이렇게 살살 다가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압군 쪽에서는 저거 남로당 여명위원장 딸하고 사귄다는데 저거 그쪽에 포섭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하지만 문상길 중위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을 만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에 공산주의자가 되는 건 태생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남로당 측에서도 필요에 따라 적당히 이용해 먹을 수는 있겠지만 종교인인 그를 진짜 투쟁 동지로 받아들일 생각은 1도 없었을걸? 무엇보다도 당시의 국군은 빨치산 토벌을 구실로 도민들을 짓밟고 있었고, 이승만 정권의 부추김을 받아서 경쟁하듯이 학살과 파괴를 일삼으면서 국민의 군대이길 포기한 상태였어요. 학살과 토벌밖에 방법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훗날
선무 공작에 성공해서 빨치산과 도민들을 분리시켰던 유재흥 장군의 활약을 보면은 충분히 희생 없이 가능했다고요. 애초에 김익렬 장군의 평화협정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은 4.3 사건이 제주도를 피로 물들일 일도 없었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했고 그래야만 했던 것을 100명의 적군을 놓쳐도 1명의 국민을 보호해야 했음에도 박진경 연대당은 최악의 악수를 두었고 국민을 지켜야 될 국군이 국민을 학살하는 폐악질을 저질렀으니 군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켜야 할 신앙의 양심을 가진 한 청년 장교 문상길 중위는 일신의 안녕과 목숨까지 내놓은 채 진정한 용기를 발휘했던 겁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좌익, 우익의 이념 문제도 아닌 숙군 작업에 쫓겨서도 아니라 빨치산을 돕기 위해서도 아닌 국민의 군대기를 원했던 참 군인의 용기는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혼자 노를 외쳤고 그렇게 군인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도리를 다한 후 하나님의 심판대로 향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군법에 규정된 상관의 불의한 명령에 항거할 의무는 문상길 중위를 1호 판례로 등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보시면은 문상길 중위, 손선호 하사, 진혼제. 그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의 소천 74주년인 2022년에 마침내 두 분이 총살 순교한 곳에서 진혼제가 열렸어요. 4.3 기념단체들은 매년 이날 이후에 매년 추모제와 함께 문상길 중위 생가터를 방문하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주도에 박진경 연대장의 기념비는 높이 서 있고 그의 고향에는 동상도 떡하니 있건만 진심으로 도민들을 위했던 참군인 김익렬 장군과 문상길 중위의 동상 하나, 기념비 하나가 없다는 게 기가 막힌 노릇이야.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제주 도민들은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게는 역적이었으나 국민에게는 충신이었던 한 청년 장교를 이제는 진영 논리를 걷어내고 대한민국 국군의 참 용기의 표상으로 새롭게 평가해야 될 때가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